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끝이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이 말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산 지 23년이 되는 동안 저는 시댁에서,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한테 사람 취급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살아야 했어요. 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과 맏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셨던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정도로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저를 미워했던 탓에 저로서는 서운함과 서러움은 더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면서 시어머니와의 악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 뭐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일지 모르겠지만 23년간 저를 옥죄어오던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멸시와 차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IMF 이전까지만 해도 꽤 잘 사는 축에 속했어요. 아빠는 저희 외조부께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의 땅, 그리고 5층짜리 빌라도 한 동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아빠는 기사가 딸린 회사차를 타고 다니셔서 저랑 남동생은 엄마 차를 타고 등하교를 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지만 어지간한 직장인보다도 바쁜 생활을 하셨어요. 오전에 저희 남매 등교를 도와주시고 이후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꽃꽂이며 지점토 공예 수업을 들으시고 그 밖에도 수영과 테니스도 배우러 다니셨거든요. 거기다 틈틈이 명강사분들의 강의도 들으러 다니시고 연극이나 전시회 관람도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친구분들은 쟤는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그렇게 팔자가 좋게 사느냐고 할 정도였죠. 사실 저희 엄마는 태어나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했을 정도로 풍족하게 자라셨어요. 저희 외가가 예전부터 꽤 잘 살았던 집안이라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교사한테 공부를 배우고 그 시절에도 피아노와 발레까지 배우셨으니까요. 거기다 결혼을 앞두고는 요리 선생님까지 집에 불러 신부 수업을 하셨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은 걸 누리고 사신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는 다른 집 엄마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엄마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일이 없고 집에서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거나 정돈되지 않은 머리 상태로 지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옷차림과 머리가 정돈된 모습이었고 아빠조차도 엄마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화장까지 말끔히 한 상태로 계셨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가 신경을 쓰셨던 부분은 식생활이었어요. 혜림아,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집에서 혼자 누룽지 한 그릇을 먹어도 예쁜 그릇에 정갈한 상차림을 한 뒤에 먹어야 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신한테 함부로 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면 밖에서도 타인한테도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되거든. 내가 나를 아끼고 대접해야 남한테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어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 할수록 타인도 나를 만만히 보지 않고 대접을 해준다는 걸 몸소 체득했거든요. 그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알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학창시절 제 별명은 애늙은이였어요. 건널목 신호가 바뀌어도 뛰는 일이 없고 방과 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분식집에 가서도 떡볶이 국물을 뚝뚝 흘려가며 허겁지겁 먹는 대신 늘 손받침을 하고 조용히 먹곤 했거든요. 어릴 땐 그것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칭찬을 듣곤 했어요. 이게 다 저희 엄마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던 우리 집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외환 위기로 아빠 회사가 휘청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집안이 흔들렸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제가 걱정할까봐 정확한 회사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로 고군분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유의 빌라와 땅, 그 밖에 재산이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겁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외가 도움을 받아오던 분들한테 연락해 도움을 구했지만 매몰찰 정도로 다들 거절을 하셨어요. 침몰하는 배에 함께 올라탈 생각이 없으시다면서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친인척들도 아빠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자 발길을 뚝 끊었고 혹시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할까봐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엄마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제가 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어요. 말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내 손으로 학비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애송이였거든요. 내 발밑은 엄청난 충격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몸 하나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그때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정을 덮쳤어요. 아빠가 회사 부도의 충격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연락을 받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에게 닥칠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장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달래기도 전에 우리 가족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야 했고 부모님 소유의 재산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한순간에 사르르 사라져버렸거든요. 집도 땅도 은행 예금에 심지어 엄마가 타고 다니시던 승용차까지 모조리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집안 살림에는 차 앞딱지가 붙어서 돈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는 처지였죠.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 적힌 최고장의 마지막 시일까지도 우리 가족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 친구가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우리 세 식구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분은 자신이 아틀리에로 쓰던 곳을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살림을 하던 곳이 아니라서 주방 시설이나 난방은 따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실로 쓰던 곳이라서 수도 시설은 잘 돼 있었어요.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개수대도 있고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었거든요. 친구분은 자신이 쓰던 화구를 치워주시면서 그 자리에 커다란 테이블을 놔주셨어요. 바닥에 온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잖니. 이걸 식탁으로도 쓰고 소파 대용으로도 쓰고 애들 책상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엄마 친구분의 배려 덕분에 그 테이블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 테이블 위에서 김밥을 말아 아침마다 전철역 근처에서 팔 수 있었거든요. 테이블이 넓어서 김밥 재료를 펼쳐두기도 편하고 다 마른 김밥을 쌓아두기도 용이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을 제외하고 엄마와 저는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새벽에는 김밥을 말아서 팔고 낮에는 식당 일과 과외, 학습지, 첨삭지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당시엔 저희 집처럼 한순간에 집이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일자리에 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 직종을 가려가며 일을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저희 과에도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였거든요. 그렇게 1년을 꼬박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면서 돈을 번 덕에 생활은 조금씩 안정이 되었어요. 엄마 친구분이 내어주신 아틀리에를 나와 방 2개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를 하고 그간 신세를 진 엄마 친구를 집에 불러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한창 맛있게 식사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영아, 이 반찬들 다 네가 만든 거니? 어머 세상에, 이런 재주가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썩혔어? 해물탕도 그렇고 해파리 냉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얘. 너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아틀리에에서 요리교실 열어보는 게 어때? 기본 밑반찬부터 손 많이 가는 요리까지 요리도 가르치고 테이블 세팅도 알려주면 사람들이 꽤 모일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도 네가 예전부터 좀 살던 집이 아니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긴 세월 먹고 쓰면서 익힌 게 어디 한둘이겠니? 테이블 세팅이며 꽃꽂이며 돌아가신 너희 어머님 안목을 그대로 네가 물려받았는데 못할 게 뭐 있니? 필요하면 내가 초계좌번호는 대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너랑 연락하던 사람들 중에 좀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영업 좀 해보라고. 처음 친구분을 통해 요리교실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엄마는 시큰둥해 하셨어요. 아빠 회사가 무너지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손절을 당했던 충격이 커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당시에 엄마는 평일엔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주말엔 한정식집에 나가 주방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그만두기도 좀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식구가 월세방이라도 얻어 나오는데 일조했던 일터라서 엄마로서는 쉽게 박차고 나오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일터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일하던 도시락 공장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로 엄마는 공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싸움을 벌인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어이없게도 불똥은 저희 엄마한테 튀고 말았거든요. 공장에 새로 들어온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모양이에요. 공장장이 직원 중 한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잔업도 빼주고 일당도 더 쳐준다고 말이죠. 문제는 공장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사람이 저희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 일로 공장장 부인이 공장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로 싸움이 났는지 영문을 몰랐던 엄마는 강 건너 불보듯 하던 엄마는 얼떨결에 공장장 부인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만 거예요. 다짜고짜 쌍욕을 퍼부어대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바람에 저희 엄마는 반격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말았어요. 그때 공장 직원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저희 엄마 머리카락은 송두리째 뽑혔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시냐고요. 그러자 공장장 부인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뭐? 뭘 잘못했냐고? 네 년이 가정 있는 내 남편 꼬셔서 놀아나 놓곤 뭘 잘못했냐는 소리가 나와? 이래서 남편 없는 년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지 남편 잡아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남의 남편까지 훔쳐먹으려 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개수작질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고요? 내가 왜요? 아니 증거라도 있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그러자 공장장 부인은 손가락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니들이 공장 창고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경순 씨,
말 좀 해봐요. 경순 씨가 봤다면서.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 남편이랑 인연이 툭 하면 창고에 들어가 그 짓거리 한다고. 그 말에 새로 들어온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하는 걸 봤다 그랬나? 둘이 창고에 있는 걸 한번 봤다 그랬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난리를 쳐? 사람 입장 곤란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확실히 봤다며. 저 여자 팬티 색깔까지 나한테 얘기해줬잖아. 이제 와서 말 돌리면 어떡해? 한마디로 그 직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자 직원은 되려 모든 잘못을 저희 엄마와 공장장님한테 떠넘겼어요. 공장장이 저 옆에 언니한테만 잘해주잖아. 나한텐 박경순 씨라고 부르면서 저 여자한텐 정 여사님이라고 부른다고. 누구는 여사고 누구는 고작 누구누구 씨라는 게 말이 돼? 그뿐인 줄 알아? 나한텐 일당 줄 때도 봉투를 한 손으로 툭 내밀고 주면서 저 여자한테는 두 손으로 공손히 준다고. 왜 나를 무시하냔 말이야, 왜? 그러자 잔뜩 화가 난 공장장님은 버럭 소리를 쳤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다고 없는 소문까지 만들어요. 내가 그쪽을 무시한 적도 없지만 박경순 씨가 그렇게 느꼈다면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툭 하면 지각에 탕비실에 직원들 먹으라고 사다 놓은 커피 믹스며 과자들은 죄다 훔쳐가고 직원들 사이 이간질 시키면서 분란 일으킨 자신 탓을 먼저 하라고요. 정 여사님을 왜 여사님이라고 부르냐고요? 그건 박경순 씨도 봐서 알 거 아닙니까? 정 여사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늘 남들보다 일찍 공장에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까지 도맡아 하십니다. 사비로 사탕이며 과자도 탕비실에 채워놓으시고 아픈 직원이 있으면 대신 잔업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니 당연히 대접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로 타인을 깎아내릴 생각 마시라고요. 결국 그 일로 사건의 주범인 직원은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그만둘 필요가 없었는데도 엄마는 굳이 공장을 나오셨어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날 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없는 여자가 사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는지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어. 네 아빠가 그렇게 세상 떠나고 솔직히 너무 미웠거든. 나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기고 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정말이지 네 아빠가 너무 그립더라. 그동안 내 남편이 만들어줬던 그늘을 오늘에서야 제대로 본 기분이야. 이제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늘이 너무 아쉽고 그립더라.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엄마는 그날만큼은 딸인 제 앞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분이 제안했던 요리교실을 열기로 결정하셨어요. 남편 없는 여자라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후라서 그랬는지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지인들한테 요리교실 오픈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의 요리교실 오픈을 앞두고 처음엔 사람들이 찾아주기는 할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강문의를 한 거예요. 처음엔 요리만 가르치다가 차차 식탁 세팅부터 홈 인테리어, 소품 구매 요령까지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대학에 복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동생 역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많이 늘어가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요리교실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수강생 중에 건물을 여러 개 가진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물 일부를 임대해 주셔서 엄마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사업가의 딸로 태어나 결혼 후엔 사업가의 부인으로 살아왔던 엄마의 이력은 그동안 어깨너머로 경영을 경험해왔던 덕이었는지
뒤늦게 사업가로 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업 수완을 발휘하셨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엄마를 도와 함께 홈 디자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사업이 커진 만큼 버는 돈에 비해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요리교실은 문을 닫고 대신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수입에 집중을 했어요. 요즘 한창 강남과 성수동 일대에서 성행하는 인테리어 편집샵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거죠. 가구는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부터 유명 가구 디자이너의 작품을 비롯해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 고가의 가구까지 다양하게 판매했어요. 때문에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야 해서 저는 1년의 반은 해외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벨기에 출장 중에 여행객이었던 남편을 만나 2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희 아버님은 제 또래의 아버지들이 그렇듯 가정보다는 일에 치중하는 분이셨어요. 기념일도 챙길 줄 모르고 아내와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분이요. 말 안 해도 어련히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족과는 거리감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의 전형이었어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저로서는 아버님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던 무렵부터 종종 아버님 회사로 찾아가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아버님을 모시고 미술관 데이트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저와 함께 했을 것들을 아버님과 함께 한 거였죠. 아버님, 저는요, 재원 씨랑 결혼한 뒤에도 종종 이렇게 아버님이랑 따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걸 못한 게 많거든요. 그거 앞으로 아버님이 저랑 해주셔야 돼요. 그래 주실 거죠?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서 무뚝뚝한 자식들만 보다가 살가운 며느리감을 보니 아버님 마음이 동했던 탓일까요? 아버님은 한 번도 저희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결혼을 하고 제가 정식 며느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편과 아버님께는 조금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과의 관계는 완전 반대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아버님이 워낙 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머님은 쉽게 백기투항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저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과 아버님이 안 보는 데서는 늘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제가 유럽 출장을 갈 때마다 어머님 선물은 빠뜨리지 않고 사오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때 제가 사다 드리는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알게 되고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죠. 하루는 시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글쎄 그 여자친구가 제가 어머님께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있지 뭐예요. 그 제품은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디자이너 작품이라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 목걸이를 어디서 샀냐고 물었더니 아 이거요? 재민 씨가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을 때 선물해줬어요. 예쁘죠? 이거 한국에는 안 파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갤러리아에도 없더라고요. 지윤아, 그 얘기 그만해. 시동생은 신이 나서 떠드는 여자친구의 말을 막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버린다고 하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형수님이 선물한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이 말 했다는 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엄마 성격 알잖아요. 꼬투리 하나 잡으면 아주 질릴 때까지 사람 들들 볶는다고요.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통 사정을 하는 시동생을 보니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고마워서 그랬는지 안심을 해서 그랬는지 그동안 어머님이 제게 받은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전해주더라고요. 꽃바구니는 그날로 가사 도우미를 시켜 쓰레기통에 쳐넣었고 옷이며 향수, 화장품들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저희 엄마가 어렵게 구해서 보내드린 질 좋은 한우는 몽땅 삶아서 개밥으로 줬다고요. 시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서운하고 분한 마음에 손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일이 있고부터는 어머님께 꽃 한 송이조차 선물한 적이 없어요. 타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마음 먹었거든요. 그렇게 20여 년이 흐르자 이제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철마다 화장품이며 옷이며 선물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안 하고 사니? 그러고도 네가 맏며느리야? 작은 애 좀 봐라.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도 내 생일마다 꽃바구니 보내고 스카프며 립스틱이며 올 때마다 사들고 오잖니. 어떻게 손아랫사람도 하는 걸 너는 평생 안 하고 사니? 너희 집에서는 시어머니 대접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인 줄 모르고 우리 바깥 양반은 맏며느리라면 사족을 못 쓰지. 아, 여우 같은 것. 지 시아버지를 어떻게 꼬셨길래 그 목석 같은 양반이 그러나 몰라.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요즘 말로 할만 하안이었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게 선물 타령을 하기 이전에 어머님 당신이 어떤 짓을 하셨었는지 떠올려 보시라 말하고 싶은 걸 입에 꾹 담고 끝까지 내뱉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역시 어머니가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답답해할수록 제가 어머님께 가한 형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신혼 때야 어머님이 한창 쌩쌩하실 때라서 제가 맞서서 싸우다가는 나만 큰 상처를 입기 십상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집안에서의 입지도 맏며느리인 제가 더 깊게 다져져 있으니까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가정을 온전히 꾸려왔으니까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은퇴를 하시면서 사업체도 제가 온전히 물려받은 데다가 아들 녀석도 명문대에 보내놨으니 뭐 하나 트집 잡힐 구석이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몸달아 하시는 걸 거예요. 게다가 아버님 역시 은퇴 후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전처럼 아버님 눈을 피해 저를 괴롭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엄마가 은퇴 후에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로 때 아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어머님 심기가 더 불편해진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저희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꽤 좋았던 거예요. 단독 채널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달라는 댓글 요구에 채널을 만든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엄마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남겨놓자는 생각에 꾸준히 올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해외 구독자까지 생겨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사업도 제게 물려주고 말년을 조용히 사시겠다고 마음먹었던 엄마는 뜻하지 않은 인기에 또다시 삶에 의욕이 솟아난 거죠. 하루아침에 요리하는 할머니로 인기도 얻고 댓글을 통해 레시피와 식탁 세팅, 집안 인테리어까지 찬사를 받자 엄마는 사업을 하실 때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솔직히 딸인 저로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칠순을 앞둔 나이에 엄청난 수익까지 얻게 되셨으니 말 그대로 말년에 대박이 난 셈이었어요. 제 아들을 통해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로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요.
그래서 더 제게 화풀이를 하듯 잔소리가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자 참고 있던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셨죠. 당신은 왜 그렇게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유능한 사업가로 회사도 탄탄하게 키우고 있고 시부모한테도 깍듯하고 애 교육도 잘 시켜서 명문대까지 보냈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는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남 흉볼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도 사부인처럼 유익한 일을 찾아서 해보라고. 어떻게 된 게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발전이라는 게 없나? 이 영감이 정말. 그래요. 나는 타고나기를 10보가 못돼 먹어서 허구한 날 방구석에 들어앉아 며느리 흉볼 생각만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못된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지 말고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 사시구랴. 어머님은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도련님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동서가 제게 전화해서 울고 짜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 제발 어머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글쎄,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잖아요. 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성격이 어떤지. 정말 미치겠어요. 알았어, 동서. 내가 일 끝나고 집으로 갈게. 그때까지만 동서가 어머님 좀 잘 챙겨드리고 있어. 결국 그날 퇴근길에 아들과 함께 동선이 집으로 갔어요. 저 혼자 가면 오히려 화만 내시고 꿈쩍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 금지옥엽하시는 손주를 대동하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글쎄 동선의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 있죠. 요리하는 할머니 좋아하시네. 그 여자 예전에 우리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여자야. 그런 주제에 무슨 사업이니 뭐니 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이제는 뭐 요리하는 영상 찍어서 돈까지 벌어?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남편 죽고 집안 폭삭 망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했겠니. 예나 지금이나 얼굴 반반한 여자들이 돈 버는 길이 뭐 있겠냐고. 남자 꼬셔서 등쳐먹고 산 거지. 모르긴 해도 니네 큰엄마가 하는 그 회사도 그 엄마라는 사람이 몸 팔아서 만든 회사일 거야. 안 봐도 뻔하지.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파출 일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분 아뜰리에에서 살던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었죠.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한 달가량 제 시댁에서 파출 일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엄마 음식을 드셔보시고는 기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저희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일군 회사를 몸 팔아서 만든 걸로 폄하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생각 같아선 시어머니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며 어머님이 앉아 계신 소파로 걸어갔는데 저보다 한 걸음 빠르게 제 아들이 먼저 제 할머니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태어나서 처음 제 할머니께 화를 냈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당장 취소하시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몸 팔아서 회사를 차리셨다고요? 할머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법정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 지우야, 너 지금 할미한테 화를 내는 거냐? 아니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러라고 하든 할미한테 함부로 막 대해도 된다고 그래? 아니면 네 외할머니가 그러라고 그러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 자격지심 때문에 왜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당신들 능력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할머니처럼 아무것도 하려들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 시샘이나 하고 없는 말 꾸며서 헛소문이나 만드는 파렴치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사과 안 하시면 법정에서라도 사과받을 생각이니까요. 할머니같이 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절대 가만히 두고 못 봐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요. 제 아들 녀석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손주를 쳐다보더니 이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딸이를 잡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비시더라고요. 그날 일은 동서를 통해 시동생은 물론 제 남편과 아버님한테까지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데리고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 내외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시자 놀란 저희 엄마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셨어요. 아닙니다, 사돈. 제가 안 사람 단속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당장 사과드리지 않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며 저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모양새도 빠지고 손주들 볼 낯도 없게 될 거 왜 그런 짓을 벌이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얼마 전에 알게 됐지 뭐예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난 말이다. 에미니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금주옥엽 키운 내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좋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안사돈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심보가 확 틀어져 버리지 뭐니. 네 어머니가 우리 집 양반 첫사랑이랑 너무 닮았더라고. 게다가 대학도 그 첫사랑이 다녔다던 학교랑 같은 이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시샘이 나고 싫더라. 나도 안다. 내가 못난 사람이란 거. 그래도 어쩌겠니?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 앞으로 네가 나를 안 보고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너한테 하고 싶구나. 미안하다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결혼하고 23년 만에 처음 받게 된 시어머니의 사과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렇다고 그간의 세월 동안 느꼈던 서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기는 했거든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게 못된 말만 하시던 어머님은 어디 가고 이제는 호호 할머니처럼 새하얀 머리로 늙어버리신 시어머니를 보니 어머님을 미워할 의지가 확 꺾였어요. 아직은 온전히 마음을 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입은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어머님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난 돌도 둥글게 만드는 게 세월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